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마음의 중요한 속성이자 거대한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면화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중요한 그 속성과 이 거대한 원리를 문학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고, 또 심리학이나 심리치유, 또 명상과 알아차림에서는 이 내면화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큰 원리가 어떤 개념과 어떤 의미로 각기 다른 용법으로 쓰이고 있는지, 활용되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학에서 내면화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세계는 내 마음의 반영이다 해서 대상에 내 마음을 투영하고 투사해서 세계를 자아화한다든가 또 주관적으로 해석한다든가 해서 자유로운 내 마음의 세계를 여러가지 문학적인 표현법으로 쓰이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면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심리학이나 심리치유에서의 내면화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되는 심리적 증상, 또 개선되거나 치유해야 될 그런 개념으로 쓰이거든요. 투사, 투영 이런 것도 있고, 내사 이런 것도 있고, 융합, 또 투사적 동일시, 이런 개념들이 우리가 그 마음의 혼란이나 마음의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적응적인 심리로 전환시켜 나아가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명상과 알아차림에서는 내 안을 본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내 마음의 반영이다. 이런 개념에서 더 나아가서 내 마음 밖으로 빠져나와서 내 마음이 지어낸 바의 그 허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삶을 나가고자 하는 그 큰 원리가 바로 내면화입니다. 그래서 내 관에서 유식무경, 오로지 마음이 지어낸 것일 뿐 따로 바깥 세계는 우리 인식 세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런 개념으로 널리 쓰입니다. 그러면은 문학에서 이 내면화라고 하는 개념부터 하나씩 여러분과 함께 화면을 잠깐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은 송순의 면왕정가라고 하는 가사 작품인데요. 오래된 작품이죠. 수능에서도 한번 출제가 됐는데, 송순이 면왕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거기에서 바라본 자연 세계를 자기 내면을 투사해서 하나의 그 면왕정에서 바라본 자기 내면의 의식 세계를 한껏 문학적으로 표현한 작품이거든요. 무등산 한 줄기가 동쪽으로 뻗어서 이곳에 제월봉이 되었거늘 무변대하에 무슨 짐작을 하노라고 우뚝우뚝 벌려있는 듯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마치 선잠을 갓 깨어 머리를 앉혔으니 송족을 헤치고 정자를 얹혔으니,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이제 보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어요. 송순이 면왕정가에서 펼쳐 보인 이 세계는 내면 세계죠. 흔히 면왕우주라고 일컬어진다. 면왕우주는 작가에게 천지 만물의 이치를 심성의 수양으로 내면화하는 공간이었다. 송순이라는 작가의 눈에 비친 그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바깥 세상에 그대로 투영을 해서 자기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주관적으로 대자연의 세계를 한껏 해석해 나갔다는 뜻이죠. 작가는 자연 세계를 통해 인간 세계의 이치를 읽어내는 가운데 조화와 합의를 추구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연물에 인간적인 생명력과 의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상과 세계관을 표출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자연물들은 전부 다 송순이라는 작가의 내면적인 의식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됩니다. 객관적인 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세계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 됩니다. 세계의 어떤 그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의미라든가 고정된 실체는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상은
화자가 보는 그 마음의 주관적인 표현일 뿐이다. 화자가 받아들인 내면의 세계, 그것이 바로 내면화입니다. 간단하게 말을 해서 이런 문학적인 내면화의 표현 방식이 심리학이나 심리치유에 오면은 상당히 개선해야 될 심리적인 질환까지는 아니더라도 삶에서 부적응적인, 적응해내지 못하는 심리적인 어떤 혼란스러움이나 심리적인 어려움의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어떤 증상, 심리적 증상으로 이 내면화의 의미가 바뀝니다. 이를테면은 아까 우리가 봤지만 투영이나 투사라는 개념도 우리가 문학과 심리학에서는 같이 쓰입니다. 투영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시피 던질 투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대상에다가 던져서 거기에 그림자 영을 쓰거든요. 거기에 내 마음의 그림자가 비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어떤 개념적인 틀이, 언어적인 작용에 의해서 우리의 인식 세계나 이미지에 확고하게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대상을 보기 때문에 그 대상은 어디까지나 내 마음을 대상에게 투영시킨 내 마음의 반영일 뿐이다. 그래서 투영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문학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사라는 말은 투영하고 거의 같이 쓰이는데 조금 더 적극적이고 투영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공격적인 개념으로 쓰이는 게 대부분이에요. 좀 더 부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쓰인다고 볼 수가 있는데 내 감정이나 생각을 대상에다가 쏠 사자입니다. 쏘아버린다, 던져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상대방이 좀 밉게 보이거나 좀 가짠게 보이거나 못마땅하게 보일 때 그 내 감정을 뒤로 젖혀놓고 좀 숨기면서 상대방한테 던져버리는 것이죠. 내 감정을 상대한테 쏘아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왜 나만 보면 그렇게 찡그리냐, 왜 기분 나쁜 눈빛으로 나를 보느냐, 이런 식으로 내 감정을 상대방의 감정인 것처럼 상대방에게 전가시켜 버리는 것이죠. 일종의 이제 심리적 방어 기제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문학에서도 투영 투사 쓰이고 있고 그렇지만 심리치유나 상담, 심리학에서는 이것이 과도하게 사용이 되면은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해서 자기를 은폐시키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감정을 돌리려고 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이 투사라는 것이 이제 더 극단화되면은 투사적 동일시라는 현상도 펼쳐지게 됩니다. 주로 이제 이 개념은 정신분석학 중에서도 이제 대상관계 이론, 멜라니 클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제안했던 개념인데, 내 감정을 상대방한테 던졌고 그 감정을 상대방이 갖도록 조정하거나 유도하려고 하는 굉장히 공격적인 심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불안하거나 내가 화가 나 있을 때 상대방에게 왜 그렇게 불안해하냐고, 불안한 듯 보이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 듯이 보이냐, 이런 말을 계속 하면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급기야 마침내 그 불안이나 그 화를 갖도록 만들게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라든가 연인, 친구 관계, 주로 가까운 사이에서 일수록 이러한 그 투사적 동일시를 통해서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병적인 증으로까지 나갈 수가 있고, 대인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스러움에 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내면화가 심리학이나 심리치유에서 이렇게 투사, 투영, 투사, 투사적 동일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내사라는 개념도 이 내면화가 심리치유에서 개선돼야 될 증상으로 흔히 쓰입니다. 내사, 이제 안으로 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으로 쏘고 바깥으로 쏘고, 이제 내사는 이제 내면화의 일종인데 상대방의 것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상대방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특히 나한테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모나 선생님, 이런 사람들의 가치관, 생각, 감정을 무비판적으로 그냥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당연히 이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분화되지 못한 그 자아의 상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것이 상대방의 것인데 내 것으로 일체화시켜버리는 것이죠. 융합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내 감정이고 어떤 것이 상대방 감정이고 어떤 것이 상대방의 가치관이나 신념이고 어떤 것이 나의 독자적인 가치관인지를 자신이 헷갈려서 마구 섞여서 어느 것이 내 것이고 상대방의 것인지를 본인이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융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내면화라고 하는 문학의 거대한 그 주관적인 표현법이 심리학이나 심리치유에서 오면은 어떤 그 개선돼야 되거나 고쳐야 할 어떤 문제적인 심리적 증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명상이나 알아차림 과정에서는 이 내면화라는 게 우리 거대한 마음의 원리인데, 이 명상과 알아차림에서는 어떻게 쓰일까 들여다보면은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어두울 명을 쓰기도 하고 밝을 명을 쓰기도 해요. 상은 이제 생각상입니다. 상념, 여러 가지 생각들이죠. 뭐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편견이 될 수도 있어요. 기존에 갖고 있는. 그래서 명상하면은 그러한 여러 가지 상념들을 어둡게 해버린다. 저는 이 말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말하자면은 여러 가지 그 생각들,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별작용이라고 하죠. 그 분별작용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분별작용을 그치게 한다. 더 이상 어떤 생각이나 어떤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의 혼란스러움, 의심들, 이런 것들로부터 내 마음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그러한 분별작용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상태가 되도록 나아가는 활동, 이게 명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명상을 이제 앞에 눈목자를 써가지고 그 어두울 명자 앞에다가 명상해서, 영어로는 물론 메디테이션 다 똑같지만 고요히 생각에 잠기다, 사색하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삶의 원리라든가 내 마음의 작용을 고요히 관찰하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면화라는 것은 명상과 알아차림의 과정으로 오면은 내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관, 안내, 볼관, 안을 본다. 그래서 명상 과정에서는 사념처 명상에서는 안으로 본다, 밖으로 본다, 안팎으로 본다, 이 말을 관용구처럼 씁니다. 그래서 가장 주가 되는 것은 물론 내 마음 작용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의 내면에 있는 내 감정과 생각 작용을 내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고요히 살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깥 세계를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내 마음의 작용이 바깥으로 투영이 될 때 그 대상이 어떻게 보이는가를 떨어져서 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바깥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유식무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로지 마음일 뿐, 무경, 경은 이제 바깥 대상을 말하거든요. 오로지 내 마음의 작용일 뿐, 내 마음의 허상으로 지어낸 것일 뿐, 바깥 대상은 따로 있지 않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절대적이고 고정된 실체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세계에서 반영된 것일 뿐이다. 우리는 바깥 세계의 그 무한한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물들 세계에도 움벨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움벨트는 모든 동물들이 각각의 그 고유한 감각의 정보로
구성한 하나의 공간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렁이는 눈이 없지 않습니까? 귀도 없고 오로지 피부 감각으로서 땅 속을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눈이 없어서 지렁이에게는 피부 감각이 그의 절대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 세계라는 건 따로 없어요. 오직 마음이 그 감각 정보로 지어낸 그 인식 세계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의 정보 세계만 있을 뿐이죠. 방울뱀 같은 경우는 뭐 14만 개나 되는 온점, 그 열감을 느끼는 그것으로서 모든 공간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박쥐는 초음파, 소리로서 그 공간을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생물체들에게서 바깥 세계의 객관적이고 절대적이고 고정된 바깥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인간 또한 우리 인간 세계들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세계를 우리가 객관 세계라고 하지만 그것은 오로지 우리 인간들이 구성해낸 것일 뿐이지 우리 인간 세계 바깥에 있는 다른 생물체 또 외계에 있는 우주의 다른 세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 인식 세계, 우리 마음에서 지어낸 세계만이 있을 뿐이다. 그것을 알고 마음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허상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삶을 창조하고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명상과 알아차림의 절대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그 소동파라고 하는 소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적벽부에도 유명한 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오늘 이 내용을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번 보시죠. 짤막한 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감상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강상지 청풍 강위의 맑은 바람과 여상간지 명월 산 사이의 밝은 달은 이 득지위 위성 귀로 들으면 소리가 되고 모구지 이 성새 눈으로 보면 빛깔이 된다. 취지무금 가져도 그 말이 없고 용지불갈 써도 다함이 없네. 시 조물짜지 무진장냐라. 이것이 바로 조물주가 내린 무한한 보물이라. 이 오 여자지 소공적 나와 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네. 자, 이 시에서 우리 눈길을 끄는 이 구절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귀로 들으면 소리가 되고 눈으로 보면 빛깔이 된다. 이것이 조물주가 내린 무한한 보물이라. 이런 구절이 상당히 우리 명상과 알아차림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문학에서의 그 내면화라는 것이 명상과 알아차림에서도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바깥에 어떤 그 절대적이고 어떤 고정된 실제가 있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있어서 보니까 색깔이 되고 우리의 귀가 있어서 들으니까 그것이 소리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조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 사람이 바로 조물주고 창조자라는 이야기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내면화라고 하는 것은 명상과 알아차림에서도 어떤 그 우리 마음의 실상을 깨닫는 굉장히 그 중요한 개념과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정된 실체가 절대 불변의 어떤 객관적인 대상으로 우리 바깥의 어떤 세계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 지어낸 그 눈과 귀로 인해서 여러 생물들처럼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인 그 정보의 인식 체계로서 많이 우리는 대상을 그 대상의 실제를 보고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오로지 마음이 지어낸 것일 뿐 바깥 대상이 따로 고정된 실제는 따로 없다. 이것을 알고서 우리가 나날의 삶을 우리 마음에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과 생각이 또 어떤 이미지가 어떠한 고정된 생각이
있어서 나는 대상을 저렇게 보는 것일까? 또 내 마음에서는 어떤 것이 있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은 내 마음이 지어낸 작용이다. 이렇게 떨어져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은 잠시나마 우리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연연해 하지 않고 훌훌 털고서 조금 더 자유로운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명상과 알아차림의 중요한 기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문학에서의 그 내면화, 또 심리치유, 또 심리학에서는 이 내면화가 여러 가지 용법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또 명상과 알아차림에서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들었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육군, 육경, 12처, 18개라고 하는 일체법에 대해서 따로 이제 다룰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식무경이라고 하는 오로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라는 것으로 내면화라는 개념이 명상과 알아차림에서는 이렇게 쓰이고 있다. 이 문학과 심리 그리고 명상에서의 내면화의 그 개념과 원리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